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많아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물론 그것도 나이 듦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견딜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온갖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 하지만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직해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억누를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억누를 힘도 이유도 없어진 것뿐입니다. 조선 후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에서는 위대한 학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학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났고 가족과 헤어져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으며 세상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던 사람. 그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 속에는 학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화가 날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그리움에 잠 못 이룰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정약용의 사상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가 삶 속에서 발견했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실해지는 그러나 쉽게 말해지지 않았던 5가지 지혜에 대하여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고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10여 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움, 불안. 그는 그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구나.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억누르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터져나옵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 하지만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누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감정은 물과 같다. 막으면 넘치고 흐르게 두면 잔잔해진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화를 참으려고 하면 화는 더 커지고 슬픔을 숨기려고 하면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멈춥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되고 슬프면 나는 슬픈 사람이 됩니다. 감정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는 그 감정 속에 갇혀버립니다. 장자는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강둑은 그대로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빠르게 흐를 때도 있고 느리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강둑은 그 물을 바라볼 뿐 물과 함께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화도 흐르고 슬픔도 흐르고 기쁨도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강둑처럼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안한가? 오늘은 평온한가? 오늘은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가? 그는 그것을 일기처럼 기록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한 이유는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마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침묵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압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빴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시 멈춰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화가 나 있는가? 불안한가? 평온한가?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관찰하는 것.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것. 감정은 흐르는 강물이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강둑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치열한 경쟁, 그 끝없는 욕망이 나이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욕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욕심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건강하고 싶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평온을 바라는 마음조차도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다. 문제는 욕심이 주인이 될 때다.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주인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집착이 되면 작은 통증에도 불안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집착이 되면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평온하고 싶은 마음이 집착이 되면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괴로워집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네 가지 단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것은 선한 마음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조차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측은한 마음이 과하면 간섭이 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과하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욕심을 없애려고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려는 마음조차 욕심이다. 욕심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욕심입니다. 무욕의 상태에 도달하고 싶은 욕심, 평온해지고 싶은 욕심,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그렇게 욕심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게 이런 욕심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 욕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을 올가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것. 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인정하되 그것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욕심과 함께 살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마저도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였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적막하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를 걸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유배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고요함은 죽은 침묵이 아니라 살아있는 평온이라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평생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차 소리, 텔레비전 소리, 전화벨 소리. 그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들립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 하지만 정멸은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번잡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상태입니다. 고요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았던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으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일 때 찾아온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역할을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요함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고요함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시간.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작은 고요함들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소중해지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화를 잘 내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화를 냅니다. 평생 완벽주의였던 사람은 여전히 작은 것에 집착합니다. 평생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여전히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고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논쟁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본성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정약용은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며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성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화는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화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대신 정말 중요한 일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는 대신 부당한 일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화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주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은 좋은 성향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완벽주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쓰던 완벽주의를 자신을 돌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 집착하던 완벽주의를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노력하고 성장합니다. 문제는 욕심의 방향입니다. 물질을 향한 욕심을 지혜를 향한 욕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욕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욕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인간은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물의 본성은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둑을 쌓고 수로를 만들어 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의 본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본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단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뀌는 걷계속 오후 655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화를 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조금 덜 집착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본성의 방향을 돌리는 것. 자신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것.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쓰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10여 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고 세상은 그를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동안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글을 썼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본 5가지 지혜는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발견한 것들입니다. 첫째,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싸움은 멈춥니다. 둘째,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관찰하는 것.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것. 감정은 흐르는 강물이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강둑입니다. 셋째, 욕심을 다스리는 것. 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인정하되 그것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본성의 방향을 돌리는 것. 자신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우리가 이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름이 늘어나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욕심이 무엇인지,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조용히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마음을 돌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만나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 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자신만의 속도로.